네, 공정이 아니라 진짜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방송입니다. 열린공감TV 미디어 비평 6월 둘째 주.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지연이고요. 제 옆으로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김두일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네. 6월 9일이네요. 네. 6월 9일 벌써 이렇게 시간이 물 흐르듯이 유수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정작 윤석열이 취임한 지는 아직 한 달. 되게 오래돼요. 네. 하지만 그의 탄핵 마일리지는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계속 그 기존 언론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일들을 계속 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굉장히 또 좋은 또 보도물도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제 오른쪽으로 나오셨습니다. 박대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건데 목소리가 정말 부드러우시거든요. 아유, 네, 아닙니다. 이렇게 네, 끝을 올려주시는 네, 센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또 쏟아졌습니다. 네, 정말 열통 뻗치는 그런 보도들이 쏟아졌는데요. 네, 오늘의 이제 내용은 꽤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썸네일 제목으로 잡은 국민은 비명, 그러니까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국민은 비명, 하지만 언론은 태평성대에 네,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저께 광주에 직접 내려가서 11,000명의 기자들이 네. 18명의 예술인들을 탄압하면서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해계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취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따 또 보도를 할 겁니다. 광주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윤비어청가. 네.
네, 첫 번째 가져오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착용한 천안함 모자 티셔츠 인기 어디서 사나요? 언제 인기였어요? 저는 알지 못했는데. 언제 인기인 걸 떠나서 네. 저는 저 밑에 사실은 그 윤석열의 저 티셔츠와 저 모자, 네. 저 바지는 저게 무슨 똥싼 바지 같은 거를 입고 등장을 했는데 네. 보통 어떤 뭐 모자든 티셔츠든 신발이든 액세서리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굿즈 상품이 판매가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호감도에서 비롯되잖아요. 저 영상을 보고 저 사진을 보고서 모자나 티셔츠를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과연 누굴까요? 저는 거기서 일단 너무 좀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그 패션은 굉장히 본인 마음대로 입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누가 어떻게 입었건 그걸 평가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인기였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복장 네. 서 있는 비율과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아주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생각납니다. 진격의 거인.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조 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핏, 네. 어떤 옷을 입었을 때 핏이 궁금해서 네. 몇 개 찾아봤더니 정말 한번 보여주시죠. 네. Oh my eyes라고 외칠 만큼 지금 네. 안 안 붙는 사연. 예. 저 왼쪽 사진은 우리 이제 윤석열 엑소파일의 자세랑 약간 비슷하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의 표지를 네. 만드는데 상당히 근데 이제 보통은 쩍벌까지만 제가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이 양말 그다음에 이렇게 걷어 올라간 바지 그다음에 그 이렇게 상의 아래로 내려온 어떤 그 넥타이. 네. 예. 그래서 좌측 사진은 바지가 말려 올라갔는데 우측 사진은 지금 한번 그 다리 사진만 한번 여기만 한번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힙합 바지처럼 이렇게 끌고 예. 다니시네요. 예, 비보이. 비보이, 예. 거의 비보이 패션인데. 네. 거의 이제 골반으로 내려가 있고 네네. 바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바지,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띠가 배 아래로 일단 파묻혔고요. 그런 가운데 단추는 제대로 사실은 이제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알 수가 없고 네. 바지는 저렇게 질질 끌리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는 이건 뭐 세금 낭비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부디 이제 국고를 이용해서 좀 제대로 좀 몸에 맞는 옷을 혹은 좀 저렇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은 좀 복장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우리 대통령의 품위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건희 언니가 속상하실 일이 저는 제 남편 아니라서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속상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인턴 기자가 썼어요. 네. 아, 왜 자라나는 색상들한테 이런 걸 시키나요? 그러게요. 네, 이런 게 속상합니다. 진짜 저 모자나 티셔츠가 탐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아, 저 이거 진짜 이거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기호를입니다. 이건 광고잖아요. 네. 저 문구 자체가 광고 같습니다. 네. 네. 디올을 입는다. 근데 퍼스트레이디의 품격이 디올을 입어야 퍼스트레이디의 품격이 느껴질까요? 어떤 광고 사실 PPL인데 진짜. 저거를 특정한 브랜드를 저렇게 대놓고 언론에서 만약에 디올 광고를 머니투데이에서 받는다 그러면 모를까. 저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헤드라인일까. 저게 이제 저 영화 제목하고도 좀 비슷하게 네. 예, 그렇게 좀 악녀는 뭐 프라다를 입는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네. 광고 같습니다. 참 그죠? 적절하지 않은. 네네. 사실은 저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매번 디올을 입고 나와서 이제 협찬을 받는 거니 마느니 좀 굉장한 좀 그렇게 구설수에 올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저는 사실은 이제 디올 본사에 프랑스에 계신 어떤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갖고서 이제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디올 관계자가 제가 이제 그 메일을 보냈을 때, 저희는 이제 오픈마인드 TV에 저는 이제 김두일 기자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메일을 굉장히 정중하게 보냈어요. 네네네. 불어로. 물론 네. 제가 쓴 건 아니고 이제 그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불어로 보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디올에서는 오픈마인드 TV가 왠지 패션 잡지인가? 패션 관련한 이제 TV인 줄 알고 굉장히 협조를 잘해주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좀 검색을 해봤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디올 관계자랑 알아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지금 이제 넘겨서 지금 후속 취재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PPL, 그러니까 그 협찬은 아니다. 1번. 협찬 아니다. 두 번째로는
저기 저 가운데 있는 저 자켓이 한국에 지금 공식적으로 팔린 건 아니다. 팔리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김건희 씨는 저걸 입고 나왔냐? 그랬더니 이제 그 본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VVIP들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VVIP들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은 옷을 특별하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찬스를 줬겠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취재가 됐고, 그 다음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 김건희, 르몽드지에서 얘기한 전화를 받는 소녀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 내용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디올의 브랜드가, 그 김건희 씨가 입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닌다고 생각하냐? 그 대목에서 이제, 눈치를 채고서 더 이상의 이제 취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일정 취소하고 출근했다. 네. 확장 억제력 강화. 저건 저것도 이제 미사일을 쐈던 날인데요. 네. 미사일을 쐈던 날인데, 대통령이 출근을 하는 게 어떤 기사가 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일정.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대통령보다도 김건희 여사와의 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 헤드라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의 일정을 취소하고 일하러 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의사와의 어떤 일정을 취소하고 뭘 하러 갔다.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의 은연 중에 네. 김건희라는 존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혹은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머릿속에 암시하고 있다 보니까 저런 기사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검색에 더 잘 걸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잘 팔리는 헤드라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 장사를 하기 위해서 김건희라는 말을 일부러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제목이 김건희 여사와의 일정을 중요한 지금 미사일을 써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그 제목을 잡는다는 건 전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예. 네.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것도 앞에랑 비슷한 맥락이죠? 네. 윤 대통령의 빗물 닦아준 김건희 여사. 지금도 공통적이에 네. 윤석열이를 대신 김건희를 씁니다. 이름이 저 제목에서는 이름이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네. 김건희밖에 없습니다. 김건희가 들어갔을 때 제목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니 빗물을 닦아주건 말건 그게 사실은 그러게요. 아니 스스로 빗물을 못 닦나? 난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전에 그런 기사 있었잖아요. 태풍이 다가오니까 네. 남자 유명 연예인이 해외에 출국했다. 네. 이런 거. 그 이승기가 네. 태풍이 오니까 이승기가 출국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태풍이 다가온다는 날씨 기사예요. 근데 네. 이승기가 출국한 거를 괜히 집어넣어 가지고 제목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저게 정치면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특히나. 정치면에. 김건희가 윤석열의 빗물을 닦아준 게 도대체 조선일보식이나 되는 언론에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내보낼 만한 기사냐를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역시나 좀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아부도 하고 제목도 이제 클릭도 올리고 일석이조 효과를 근데 올리고. 문제는 또 저런 기사들이 클릭 수가 높아지기는 하나 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저렇게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네. 아마 네. 그 언론사들마다 분석을 하거든요. 네. 어떤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그 가장 많은 클릭이 올라오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 봐야. 네. 저희도 좀 배워야겠네요. 조선일보의 저러한 일석이조, 그러니까 아부도 하면서 이렇게 제목 장사도 하는 저 스킬은 조선일보를 따라가기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네. 예. 다음 것도 하나 볼까요? 네. 네, 또 빼먹을 수 없는. 이게 맨날 먹는 얘기를 이렇게 그렇죠. 먹고 입고 막 이런 얘기 맨날 합니다. 네. 아니. 이번에 종로 피자 가게에 뜨셨다고. 아니 네. 그 용산에 계신 양반이 네. 단순하게 경제수석의 생일 때문에 종로에 피자를 먹으러 간 것도 중앙일보에서 저렇게 기사를 과연 써야 되는 것인가? 야, 나 정말 윤석열 관련해서는 나오는 게 이따 이제 뒷부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경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그 윤석열의 모습과 언론의 모습이 나오겠지만 윤석열에 대한 기사거리는 저거예요. 뭘 먹는다.
출근을 했다. 네, 출근한 게 뭐가 대단한. 누구나 출근은 다 해요. 네. 누구나 다 출근을 하는데 윤석열의 경우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안 보여. 안 보이다가 출근을 했어. 그게 기사가 돼. 그러니까 뭐 나와서 어떻게 뭐 회의를 주재해서 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어쩌고 저쩌고가 기사가 되는 게 아니고 미사일을 쐈는데 대통령 어디 갔지? 그냥 뭐 안보실장 주재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 대통령이 출근했다가 기사가 되는. 아니, 이게 대통령의 잘못인가요? 언론의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뭘 이렇게 좋게 보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내용이. 네. 없다 보니까 옷이나 먹는 거 혹은 그 일상을 그냥 보도를 함으로써 이미지 메이킹. 예, 그나마 이제 오늘 하루 이제 요거라도 했다. 이제 우리가 이제 50대 땡전 뉴스를 보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땡김이나 땡 김건희나 네. 땡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단독 보도네요. 네. 네. 반도체 인재 호통친 윤회 양향자 법안 즉시 뒷받침 해야 된다. 이런. 저 기사도 보고 한참 웃었는데요. 네. 한참 웃었는데 지금 그 반도체 그 포토마스크를 보면서 윤석열이 과연 저게 뭔지를 알고서 보는가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부동시라며. 부동시인데 그러네요. 저게 부동시가 어떤 이 사물을 바라보는 표정이 아니에요, 저건요. 그래서 전 이게 그 반도체 포토마스크에 대한 어떤 그걸 뭔지 알고서 쳐다보는 건지, 그리고 저게 이제 저 뒤에 나온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반도체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네. 이게 양양자는 당연히 삼성 출신, 요즘은 이제 전양자라고 이렇게 성이 바뀌었는데, 네. 전양자 씨도, 전양자 씨로. 네, 전양자 씨로 성이 바뀐 분인데, 네. 어제 센스 있다. 네. 이 전양자 씨의 그 삼성 반도체를 관련한 무슨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사실 경제 관련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에서 그냥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이 반도체 인력을 우리가 이 국가에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서 해서 이제 빨리 그걸 지금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네. 막상 저거는 부동시인데 이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면서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윤석열은 먹는 것과 출근하는 것 자체만이 이제 보도가 되는 가운데 간만에 그래도 뭔가 이제 약간 전문성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저게. 네. 저걸로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래, 한번 이걸로 빨아주자 해서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좀 그냥 폼이 안 나는 거죠. 뭘 해도 폼이 안 나는 거죠. 뭘 입어도 멋이 안 나는데 뭘 해도 진짜 어울리지가 않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 봤는데 일단은 참 매번 이렇게 쏟아지는 기사들이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다가 없으니까 별로.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번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해야 되는 게 되게 좀 속 터지는데 제가 사실은 되게 상대방이 너무 아니다 싶을 때 좀 엿먹이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뭔데요? 근데 욕먹을 것 같아요. 해도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본부장님한테, 열린공감TV의 본부장님한테, 보도 본부장님한테. 네. 제가 네. 개별적으로는 하는 적이 있지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하게 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무슨 한번 해보시죠. 아, 진짜요? 네. 근데 욕먹을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막 이런 거.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네. 이런 거 하거든요, 제가. 그렇군요. 네.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뭘 한다 그래서 이렇게 법규 형이 옛날에 했던 김병현이 했던 그런 걸 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그럼 우리 노딱 붙을 텐데 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약간 컨셉이 이제 귀여움으로 미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요, 저는 사실 굉장히 품위를 지키고 싶은데 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이런 거라도 그냥 웃어주십시오. 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권지현 기자님, 제가 예전에 열린공감 30만 돌파 때 저희가 그때 저는 노래를 부르고 강진구 기자가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저희는 이제 평생의 흑역사가 돼갖고 앞으로 다시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뭘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네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레기 본색. 네, 사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저거든요. 그렇군요. 예. 저 음성이 과거는 잊어주십시오. 음성에. 방금 전 네. 1분 저 상황을 네. 잊어주시고. 네. 기레기 본색 이걸 하신 분이 권지현 기자님이죠. 네. 제가 기레기 본색 하는 것보다는 역시 권지현 기자님이 하시니까 굉장히 이제 이제 굉장히- 해놓고도 빨리 이미지 세션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네, 오늘 이제 기레기 본색에는 이제 이 내용만 갖고 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내용인즉슨 뭐냐면 서울 민예청이라는 곳에서 주로 이제 미술가들입니다. 화가들과 뭐 네네. 만화가들 어떤 이제 미술가들이 이제 전시회를 냈어요. 굿바이 전이라고 하는 네네.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했다. 뭐 풍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조선일보, 네. 그다음 뭐 한국일보 이런 데서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요. 네. 예,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뭐 그냥 뭐 조선일보가 늘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제 기자협회까지 나서서 직접적으로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논평을 내고 있고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렇죠. 네. 기자협회는 왜 나선 거예요? 글쎄요. 기자협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기자협회에 조중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중동이 있다 보니까 저기 이제 주로 나오는 기자들이 거기 회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 개인이 항의를 하기에는 부끄러운 거죠. 자기 이름이 부끄러운 건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을 것이니까 네. 내가 아무래도 뭐 어떤 기자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 얼굴이 거기 왜 나가 있느냐는 등 항의를 하면 이제 부끄러우니까 기자들이 자기의 소속 협회인 네. 직능 단체인 기자협회에다가 이건 움직여줘야 되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기자협회라는 게 아무래도 또 회원들의 권익을 또 보호하는 역할을 그렇죠. 해야 직능 되겠지만 단체로서. 네. 그렇지만 그래도 기자들이 모인 단체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우선시 돼야 될 게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네. 기자협회가 저항해야 될 곳은 권력자들이 언론을 향해서 짓누르거나 언론에 그렇죠. 재갈을 물리거나 탄압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예를 들면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기자들은 자신들을 조롱하는 데 대해서 참지 못하고 네.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또 한 번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열린공감TV가 그렇게 소송폭탄을 맞아도 기자협회에서 성명 하나 나오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기자협회는 침묵했습니다. 네. 모른 척합니다. 네. 그 다음 번 장면을 보여주겠어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굿바이 전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광주 메이홀이라는 곳에서 네.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저 캐리커처에 등장하고 있는 기자들이 다 실명, 이제 그 실명의 기자들이 등장했다고 기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그 다음에 기자협회가 나선 건데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저런 전시회를 열고 있는지 또한 뭐 그 소송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 작가분의 심정이 어떤지를 취재하기 위해서 어저께 6월 8일 날 제가 직접 광주에 내려가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이제 볼까요? 네, 한번 일단 보시면서 보기 이제, 전에 네. 한 줄 평 한번 해주신다면 네? 한 줄 평으로 한 줄 평. 이거 예상이 어떤 질문을 내가 당황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예상이 없지 않아요. 당황할 수가 네. 있군요. 당황할 수밖에. 한 네. 줄 평, 두 줄 평은 몰라도 한 줄 평은 좀 너무했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한 줄 평은 그렇습니다.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한 게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영상을 보고 나서 보시죠.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공감 TV의 김두일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광주 금남로 옆에 있는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에 있는 메이홀이라는 곳에서 굿바이전, 요즘 한참 그 기자들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먼 곳 광주까지 왔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가 5.18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주 도청 옆에 있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굿바이전을 이제 기획하시고 한참 기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예청의 박찬호 작가님을 포함한 작가님들과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어떤 취지에서 이런 전시 기획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네, 먼 길 오긴 왔는데 박찬호 작가님 굉장히 외모가 역시 그 예술가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네. 뭐 최근에 김어준 씨랑 네. 김용민 씨 섞어놓은 얼굴이 아니냐. 김어준과 김용민을 섞어놓은 것 같다. 좀 살이 쪄서. 그 전에는 김어준 씨 닮았다는 얘기 네. 많이 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김용민 씨 섞어놨다고. 아, 털 뽑으면 김용민이고. 저도 이렇게 같은 털보 계열인데, 네, 같은 털보 계열의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그 서울민예청 시각분과위원회 그 소속 작가고요. 네.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된 작업 이 기레기? 네, 기레기 십계명? 캐리커처와 네. 기레기 10개명 이제 작업한 박찬호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굿바이전이라는 것이 지금 왜 굿바이인가요? 뭐 그 전에 뭐 사연이 조금 있긴 있는데 네. 이제 이번 이제 시즌 2거든요. 근데 시즌 2입니까? 네. 굿바이 이 굿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굿자. 굿자 여기 네. 한 번만. 굿이 사람 굿하듯이. 이 굿인가요? 그 굿이군요. 그래서 바이 이제 보내버리겠다. 굿바이가 아니고 그냥 네. 굿이구나, 굿. 네, 얼쑤할 때 굿. 네, 쉼표가 있죠 이렇게. 깊은 그래서 뜻이 이제 있었네. 그 좋아하시잖아요. 그 지금 이제 네. 경께서 좋아하시잖아요. 경과 네. 경의 이제 네. 영부인께서 매우 좋아하시죠, 굿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좋아하시는 거 함께 이렇게 네. 언론도 같이 보내드리겠다. 언론도 같이 네. 굿을 바이해 드리시겠다. 네. 그런 뜻이었군요. 네. 뭐 일단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작품들을 보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여기 기레기 10계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예. 검찰총장님을 섬기고 그분 기사를 함부로 쓰지 마라. 네, 함부로 요즘 뭐 이제 검찰총장님에 대한 기사는 주로 먹는 얘기 아니면 출근 얘기, 무엇을 드신다, 혹은 출근을 제대로 하셨다, 이 두 가지 말고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기레기 10계명은 네. 그 윤께서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작업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그 추미애 장관님께서 6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보이콧을 했죠. 화를 냈죠. 막. 예, 왜 퇴근해야 되는데 왜 이제 부르냐고. 맞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총장님께서 12시, 밤 12시에 부르시면은 네.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뛰어야겠죠. 심지어 주말에도 그렇죠. 주말에 대통령실 마당에서 개를 네. 끌고 나와도 그것조차 기사가 되는 세상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울분을 차서 쓴 글인데 제가 뭐 종교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 10계명을 좀 써가지고 좀 뭔가 문서화해야 되겠다. 네. 사람들에게 이미지로 딱 글과 이미지로 좀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그래서 이제 만든 거고요. 네. 6항을 이제 6번째를 되게 사람들이 네. 시민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마이크, 카메라, 펜으로만 살인하라. 완전 범죄다. 네. 네. 그러니까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난 너희들 죽일 수 있다. 그렇죠. 시팡도 갈등을 조장해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라. 네. 뉴스가 창궐하리라. 뉴스가 창궐하리라. 창궐이라는 말은 지금 예. 전염병스럽긴 한데. 예, 그쵸. 네. 저는 이게 지금 인상적이에요. 2번. 너희는 검찰로에 다른 곳에 빨대 꽂지 말라. 네. 이건 이제 검찰에 그쵸. 대한 어떤 받아쓰기를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최근에 어제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검사를 임명을 했어요. 또 금감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 금융 정책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감독을 하는 자리인데 검찰을 앉히는 거 보면 확실히 검찰 공화국이 맞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요직은 다 검찰로만 네. 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득. 네.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기자들에게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다는 것도 지금 문제죠. 자, 네,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 큰 전체 포스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큰 내용이 아니었는데 전체 그림으로 보니까 사이즈가 어마어마해. 한번 이렇게 와 보시면 저희 둘을 풀샷으로 잡아 보시면 이게
이 전체가 지금 다 작품이에요. 네. 이걸 다 작업을 하신 예, 예.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이제 이 작품 뭐 한 작품에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왔는데 이게 네. 얼마나 걸렸나요? 이 작품을 완성하시는데? 한 이제 2년 전부터 2년 동안. 예. 이게 틈틈이 뭐 사실 제가 부지런하지가 못해가지고 네. 아니, 틈틈이 그냥 작업한 이 어마어마한 양을 보고서 확실히 저는 이게 그냥 뭐 이번 전시회를 위해서 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2년간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자들만 있는데 제가 네. 사실은 이제 뭐 공인들이죠. 공인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대법원장도 그렸고요. 예, 권력자들. 네, 권력자들. 그러니까 이제 판사. 애초에 취지는 어떤 권력자들에 대한 풍자로 네, 시작을 예. 한 것이었군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엄선한 기자분들만 그렇죠. 이렇게 특별하게 초빙을 하신 거군요.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네.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분들부터 한번 딱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제가 눈에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분은 이분 예, 조선일보의 박국지 기자. 제가 저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서 한번 제가 저분이 쓴 어떤 그런 오보, 의도적인 오보를 봤던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박국지 기자. 네. 뭐 요런 기사도 이제 예. 담배 마치자. 그렇죠. 여기 유명했죠. 정혜성 예. 저분이 아마 논설위원급에 지금 꽤 이렇게 연차가 된 기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참배 마치자 5.18 묘지에 뜬 무지개 이게 최근에 이제 쓴 기사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간 이제 단비가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네. 내렸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 덕분에 네. 이렇게 단비가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기사가 나올 법 하겠죠. 저분들이라고 네, 충분히. 저기 뒤쪽에 보시면은 네.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는 말이 네, 하는 기사. 네, 좀 이따 걸어가면서 한번 네. 보죠. 또 여기 또 우리 만배 형님도 나오셨어요. 우리 그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네. 지금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는 죽어라고 했던 우리 그 김만배 기자도 지금 여기 또 기자로서 등장을 했나요? 여기 최은민 기자. 야, 최은민 기자. 조선일보로 승진돼. 네, 원래는 저분이 일요신문에 있다가 여기 대구 매일신보에서 맞습니다. 같이 그 이준석과 같이 방송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선일보로 합류를 해서 조민 씨를 스토킹하는 걸로. 예, 조민 씨를 스토킹하는 것으로 굉장히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죠. 제가 저분의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박제해서 이렇게 이제 스토킹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은민 기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매우 반갑네요. 진성호 전 의원. 네, 이분의 경우는 이제 과거에 지금 이명박 시대 언론법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혁혁하게 기여했던 지금의 종편 탄생의 뭐 아버지까지는 안 돼도 한 뭐 삼촌 정도 큰형님 정도는 될 수 있는 조선일보 지금 출신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유튜브 쪽에서 지금 1위입니다. 신의 한수도 신의 한수 뛰어넘었어요. 신의 한수도 뛰어넘었다고요? 네. 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엄청 악의적인 기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 가세형과 이제 뭐 신의 한수 정도 보느라고 다른 건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는 독보적인 일입니다. 독보적인 일이 올라갔군요. 우리의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뭐 목소리로만 에이스인 조수진 기자. 지금은 이제 의원님 되셨어요. 법사위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조수진 기자가 전 채널 내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이름 갖고 국악 보는. 그래서 저런 분도 국회에 갈 수 있구나. 저는 굉장히 놀랐었죠 그때 이제. 근데 여기에 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좀 보시죠. 여기 한번 소개 꼭 하고 싶은데. 권순환 기자요. 네. 박지선 그 코미디언 그 안타까운 개그우먼. 안타까운 죽음을 참 그거 기자들 강령에 절대 유서는 공개하지 말라. 유서는 이제 저널리즘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유족의 그 반대에도 부릅쓰고 공개를 해버려서 클릭 장사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네요. 권순환 기자께 유서를 공개해서 대체 뭘 얻고자 했을까요? 굉장히 좀 한동훈 모델 포스 비주얼 깡패 조선제일검을 했던 분이 이분이었군요. 이정수 기자. 한동훈 모델 포스 비주얼 깡패 조선제일검 그렇게 이제 뛰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네. 청와대 국방부로 가야. 네. 아, 이분은 강진구 기자의 선배예요. 청와대는 국방부로 가야 용의 땅 대통령의 시대. 어떤 뭐 언급만 봤을 때는 꼭 천공 스승이 했던 네.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봤더니 경향신문 이제 박성진 기자가 했었군요. 아, 이거 소위 진보 매체에서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 기사를 쓴다는 게 참 네. 안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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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지금 문화부 장관이잖아요. 장관 취임까지 하셨죠? 아주 성공한 분이죠. 네. 문화부 장관까지 올라간 박보균 기자. 아주 이분은 본인의 컨셉이 분명합니다. 오직 친일. 뭐 여기도 있네요. 네. 강제징용, 그러니까 뭐 일제 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아 전두환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 이승만 또 찬양했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 다 이분은- 옮기지를 못하겠어요. 저분은 이제 뉴라이트계에서 아마 이제 거의 초빙받아 갈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을 이렇게 이 친일적인 어떤 역사관과 저널리즘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분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이제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사실 이분은 문화예술계 뭐 이분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잖아요. 중앙일보 말단 기자에서부터 네. 부장 뭐 다 거쳐가지고 네. 기사, 대기자, 네. 논설위원, 네. 뭐 부사장까지 오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30년 이상 평생 기자만 한 네, 기자만 한. 네, 평생 기자만 한 분이 네. 어떻게 문화예술 뭐 하든 문화체육 예술 아무것도 일단 전 관련이 없는 거라고 역사관에서 했는데 문제가 많은. 역사관에서 되게 문제가 많고요. 박보균 기자, 네, 박종진 기자, 야, 이분이 최근에 이제 또 아주 유명해진 분이죠. 하늘에 네,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아까 거를- 저기 무지개와 네. 거의 맥을 다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냥 농산물 값이 뭐 거의 뭐 50% 100%씩 폭등하고 있고, 기름값. 네, 기름값 지금 뭐 경유값이 2,000원이 넘어갔어요. 2,000원 그럼 화물연대 지금 뭐 생존권 보장하라고 파업하고 있고, 그럼 그 일련의 모든 상황은 다 대통령 때문입니까? 대통령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왜 그런 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들의 기사만 봤을 때는 태평성대예요. 네, 평화롭죠. 너무 평화롭죠. 지금 다들 실제 뭐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하늘에서 대통령이 내려왔다 뭐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예요. 네, 네. 집무실보다 대통령 별장이 시급하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집무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방부를 선제 타격한 거죠. 네. 지금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3번 쐈잖아요. 네. 3번 쐈는데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그 안보에 대한 매뉴얼, 청와대 벙커에서 같이 NSC를 소집을 한 다음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를 NSC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 매뉴얼 자체를 다 날려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청와대를 용산 집무실로 옮긴 다음에 이제 그 같이 맞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다 날라간 거예요. 예, 그 탓이 큰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그 기사를 써야 될 분이 좀 집무실보다 대통령 별장이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더 뭐 그런 이야기를 미국 했습니다. 사회까지 들어가면서 네. 미국 대통령은 별장이 어떻고 네, 네, 이러면서 네. 별장 얘기를 저렇게 네. 기사화했습니다. 네. 자. 이분 나왔습니다. 임찬정. 저기 빨간 아재. 예, 뭐 빨간 아재라는 트러블도 있었던 것으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이 임찬종 기자는 최근에 이 임찬종 기자가 썼던 칼럼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뭔가요? 한동훈은 그 로버트 케네디와 닮았다. 그거 봤습니다. 네, 그 기사 보셨죠? 그게 임찬종이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가슴 속에 끌어오르는 어떤 혐오감을 그냥 무릅쓰고 그 두 로버트 케네디와 한동훈을 비교해봤지만 공통점이 없어요. 맞닿는 부분이 없죠. 네, 같은 뭐 사람이다. 남자다. 아니면 그걸로 어떻게 뭐 그냥 하나 수준인데, 아니 뭐 법무부 장관이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김 작가도 예술인이다. 왜냐하면 뭐 김 작가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김 작가도 뭐 여기 뭐 박찬호 화백처럼 같은 뭐 남성이고 뭐 작가라는 호칭을 들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 너무 이상한 3단 논법을 막 갖다 붙였죠. 왜요? 하여튼
그죠? 많은 분들이 네, 왜요? 아무튼 어디 뭐 댓글도 그렇고 네. 항상 찾으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이제 사실은 뭐 그 이전에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많은 분은 아닌데 그 그렇죠. 와요? 이거 한 방으로 네, 그거 한 방으로 완전히 지금 그냥 이렇게 빅스타 반열에 오른 분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네, 저희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한번 잠깐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얼굴을 가리셔도 돼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자체 강원도 춘천이요. 강원도 춘천이요? 네. 강원도 춘천이면 강진구 기자와 같은 네, 구역인데 네. 강원도 춘천에서 여기 좀 광주까지 이 굿바이전을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직접 보시니까 어떤가요? 네, 박수. 네, 리스펙. 네. 선생님은 네. 저는 한평에서 왔습니다. 한평이요. 네. 학다리. 예, 학다리 마을. 그렇죠. 방금 저희가 뭐 이 기레기 식대명 그다음에 이 기자들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보시고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네. 뭐 기레기들, 뭐 쓰레기, 뭐 네. 구더기, 뭐 네. 누가 기자라고 하는 네.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네. 저 너무 그림이 너무 또 네. 잘 그리셨고, 그럼요. 예. 네. 새삼 더 절실한 느꼈습니다. 네. 예. 네. 선생님도 뭐 네. 아니요, 저는 제일 가까운 데서 왔는데 광주거든요. 네네. 네, 근데 여기 전 처음 와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광주 사람인데도 잘 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회의하다가 네. 우연히 이제 어제 김두일 작가님 방송 듣고 네네. 오전에 오신다고 하셔서 네. 혹시라도 만나시죠. 혹시라도. 네. 네. 근데 진짜 만나고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뭐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선생님들 이 굿바이전을 보러 와주셔서 그리고 또 열린공감TV 녹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희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계속 또 진도를 나가볼까요, 그러면요? 네. 자, 이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여기 뭐 등장한 분들은 좀 봤으니까 뭐 지금 이제 작가님이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시죠. 이 작품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굿바이전을 하면서 시끌시끌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좀 타격이 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평도 그리고 네. 이제 뭐 언론 개혁을 위해서 만평도 그리고 했었는데 아무런 타격감이 없었어요. 네네네. 약간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네. 아무리 언론 개혁하라, 자성의 목소리를 내도 뭐 그냥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이거죠. 그냥 무시죠, 무시.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 이제 이게 좀 타격이 갔는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올해 3월 31일 날 이제 조선일보사 이름으로 조선일보사 공식적이네요, 예, 이건. 예, 네. 조선일보사 이름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4월 8일까지 내려라. 내려라.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내용 증명이네요, 일종의. 네,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대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일보에서 한국일보사. 네, 내용 증명이 왔어요. 내용 증명. 6월 1일 날 저희 이제 이 오픈하는 날 네. 이제 써서 2일 날 받았거든요. 네. 저희가 네. 서울 민해총한테 왔는데 2일까지 답을 하라는 거예요. 2일 날 2일까지. 받았는데 너무하네. 시간을 너무 네. 넉넉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정말 아주 여유롭네. 네. 여유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한국 기자협회 거기서 이제 공동 성명사가 발표가 됐어요. 기자협회에서 예. 언론 탄압이라는 멘트가 이제 되게 인상적이던데. 언론 탄압이요? 예. 언론 탄압은 이명박근혜 때 했던 게 언론 탄압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것 같아요. 뜨셨네. 우리 예. 박찬호 작가님. 야. 그러니까 저희 저뿐만 아니라 18명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민재총에 소속돼 있는 이 지금 굿바이 이번에 전시회에 참여하신 분이 지금 18분인데 11,000명의 이 기자들이 18명의 지금 이 굿바이전에 이제 참여한 이 예술가들에게 네. 언론 탄압을 한다. 18명이 11,000명에게 탄압을 한다. 거의 600대 1로 싸워야죠. 아니 그렇지 게다가 않나요? 뭐 계산이 잘 안 네, 되는데. 이분들은 정말 이분들이 지금 이 모든 어떤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냥 모든 대한민국 언론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해요. 네, 기자협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언론 탄압을 했다고. 네. 이 작업은 이제 폭력적이고 야만이다. 폭력적이고 야만이다. 예, 그건 이제 다른 기사에서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미디어 비평인가? 저기 미디어 오늘 이제 김도영 기자의 기사에서 본 것 같네요. 예.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다. 예. 폭력과 야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기자들이 이 펜을
대통령으로 썼던 수많은 조국 장관 일가, 그다음에 뭐 추미애 장관,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저기 번개탄도 발견됐었죠.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그 기자들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깃든 그 펜과 이 방송에서 나온 건데 세월호. 그러니까 전원 구조라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조하러 가던 분들이 그러니까요. 배를 돌리고 차를 돌렸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안심하라고 네. 해놓고 304분이신가요? 그렇게 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만약에 제대로 언론이 제대로만 썼더라면은 그렇죠. 구조하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고 더 빠른 대응이 가능했겠죠.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이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광주 사태 벌어졌을 때 게릴라가 왔다. 북한군이 왔다고 했죠.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이 여기 있는 일반 시민들을 다 이렇게 폭도로 몰았었죠. 그렇죠. 네. 지금도 전일 빌딩 네. 여기 가면은 총탄 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네. 거기 그 박물관처럼 이제 네. 다 기록도 남아 있고. 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 광주 민문현 광주지부 네네. 이제 사무처장님 뭐 덕분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바퀴 또 네. 돌았거든요. 역사 네. 탐방도 하고. 네. 네. 근데 진짜 꼭 와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큰 피해를 낳았는지 예.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지금 그 기자들은 자신들이 야만과 폭력의 희생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 그나마 그 5.18 시절에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었던 당시 전남매일신보에서는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어 펜을 꺾는다 뭐 그런 취지의 결기라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기자들은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이분들은 그렇게 사실상 편한 길, 꽃길, 정권에 부역하면서 뭐 이렇게 예술가들이, 가난한 예술가들이 약간의 풍자를 했기로써니 그걸 갖고서 야만과 탄압, 그래서 그걸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네, 예, 뭐 사례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네. 뭐 잠깐 그 김성수 TV에서 잠깐 사례를 네. 얘기한 적은 있어요. 뭐 네. 마린 먼로, 뭐, 네. 뭐 무슨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네. 이런 사례들 뭐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도 되는데 네. 그런 거 들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네. 이건 뭐 예술가로서를 네. 넘어서 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뭐 팬이든 말이든 담벼락에다가 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죠. 그럼요. 네. 표현의 자유가, 아니 그 기자들의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기자들은 늘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왜 특별하게 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뭐 민주 진영의 정권에 대해서만 그들은 항상 언론의 자유를 외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네, 예. 그들의 이 선택적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그 무엇보다 주장을 하면서 왜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을 하는지,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뭐 조선일보사나 혹은 뭐 한국일보사 혹은 뭐 각각의 기자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뭐 나를 이렇게 뭐 희화했네. 네. 근데 그것을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유치한 발상이고 기자로서의 어떤 저널리즘의 실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거는 기자협회에 의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그렇게 냈다는 것은 좀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건 아마 뭐 저희가 좀 한번 기자협회에 있는 뭐 그 관계자랑 한번 좀 인터뷰를 시도해서 그쪽 입장을 따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이제 이 전시가 이 전시를 함께 해준 우리 작가분들, 네. 뭐 시상식은 아니지만 이거 좀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네. 같이 힘을 보태주신 18분, 예, 저를 비롯한 17명, 17명의 예, 작가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재동 화백님도 계신 것 같고, 박재동 선생님도 저기 계시고, 이하 작가님, 이하 작가님, 여기 뒤쪽에 저기 앉아 계신 예술가적인 포스를 보시는 분이 이하 작가님입니다. 그 킹콩, 조선일보 위에 있는 킹콩을 그리신 작가님이시죠? 네. 이하 작가님. 그리고 이 전시가 전시를 받아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국에. 유감스럽네요. 네, 유감스럽지만 그랬고, 이렇게 가짜 뉴스의 상흔이 남아 있는 처절히 그냥 남아 있는
철철이 남아있는 이 광주에서 저를 받아주신 거. 역시 광주. 네. 역시 광주. 그리고 역사 답사 와가지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구 전남도청, 광장, 네. 전일빌딩 하면서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네. 아 가짜 뉴스를 이렇게 피해받았는 이곳에서 해야 되는 게 네. 맞겠다. 두 가지가 받아주시는 것도 그랬고 네. 이 피해받은 그 역사의 현장도 이곳이고 네. 이 두 가지가 딱 매치가 되는 순간 더 알아볼 필요가 없다. 그러네요. 여기를 정말. 오자. 네. 고민 없이 그냥 오자. 네. 이렇게 반겨주신 광주 이제 메이올 관계자분하고 네. 광주 시민들 저는 여기서 진짜 힐링하고 가거든요 지금. 힐링. 예, 네. 일주일째 묵고 있는데. 네네네. 뭐 제 페이스북에 보면은 광주 예찬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광주 예찬 꼭 한번 네. 읽어보시면은 네. 좋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 전시회는 지금 이제 그 광주 전시회 이후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금 이제 장소를 물색 중이고요. 아, 물색 뭐 중이고. 수원에서 대달라, 대전에서 대달라, 네. 뭐 강원도에서 대달라, 이렇게 대구에서 대달라 이렇게 연락만 오시는데 네. 장소 섭외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민들의 섭외 요청은 많은데 네. 관계자들, 네, 예. 다 네. 이제 네. 이분들 때문에 좀 약간 저는 거죠. 네. 저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안 되면은 광장에라도 나갈 겁니다. 네, 광장에라도. 네, 부디 뭐 계속 좋은 시민들의 열망이 깃든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소식 하나만 또 네. 전하고 싶은데요. 6월 11일 날 소중한 귀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광주에. 네네네. 예. 김민웅 교수님. 예. 촛불 승리 전환 행동에 이제 네. 대표죠. 공동대표죠. 네, 네. 공동대표로 계시는 김민웅 교수님 오시고요. 그리고 박재동 화백님. 박재동 화백 오시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정준희 교수, 정준희 교수. 네, 언론학자. 지금 이제 언론학자 중에서는 가장 지명도가 높으신 분이죠. 예, 예. 네. 윤미향 의원님께서는 그 전날 재판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미향께서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네. 좀 몸 건강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뵐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 그날 좀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분 외에도 또 기자분들도 저희가 다 초대를 했거든요. 네. 그날 와서 궁금하면 현장 와서 보고 질의응답 네. 해드릴 테니까 오시라. 네. 예. 그렇게 초대장을 이제 보낸 상태예요. 네. 예.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만큼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상충될 때는 그것은 각자 언론의 영역에서 혹은 표현의 영역에서 논쟁은 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월등하게 강력한 어떤 파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자협회와 거대 언론사들이 이렇게 예술가들을 개별적으로 탄압하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뭐 이런 불협화음이 나올수록 더 사람들은 궁금해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의 어떤 이 훌륭한 아주 주옥 같은 이 이렇게 기사 내용들을 더 찾아보게 될 겁니다. 기자들이 자신들의 충분한 어떤 저널리즘의 본질을 잘 지키고 정론직필했다고 하면 이런 뭐 풍자적인 이 기자들을 풍자하는 어떤 그런 예술 작품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 열린공감 TV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금 굿바이전 6월 15일까지죠? 네, 6월 15일. 네, 6월 15일까지 광주 메이올에 가능한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관람을 해주시고 여기 참가한 어떤 그 작가님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두일 TV 가족 여러분 많이 와주셨거든요. 김두일 TV는 이게 아니고 지금 열린공감이고 그래요? 네. 열린공감 TV로 열린공감 TV 가족분들 저도 네. 구독자고 늘 응원하거든요. 초창기 때부터 많은 관람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전시 이어질 테니까요. 그때까지 또 관심과 응원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메이올에서 열린공감 TV 김두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재밌었습니다. 정말 역시 광주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무료 관람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셔서 네. 작품도 보시고, 우리 예술원을 불태워주신 예술가분들에게 네, 좀 힘이 돼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작품이 좀 와닿으셨어요? 일단 저렇게 많은 기자들의 얼굴을 저렇게 하나의 그 화면에 네.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도 저렇게 많은가. 저들이 또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메이저 언론에 있는 분들이죠. 저런 분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네. 왜곡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뭐 그런 거 제일 먼저 눈에 띄었고, 또 마지막에 그 새쌍둥이 그 9.11 테러를 연상시키는 네. 그런 네. 장면이라든지, 또 그 기자들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희화하거나 뭐 아니면 아주 기자들을 아주 흉측하게 해서, 근데 저렇게 기자들을 어떤 묘사했던 것만으로 만약에 이제 명예훼손 이런 걸 얘기한다면, 사실 정치인들을 풍자하거나 이런 이 만평 있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만평들도 대부분 이제 희화하죠. 특징을 살려서 네. 이렇게 이제 약간 괴기스럽게 이제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지금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다.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마저도 어떤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기자들은 기득권에 맞서서 약자들과 함께 좀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직군인 것 같은데, 이런 예술가분들에게 막 그런 뭐 탄압이다 이런 노래를 네. 들이대면서 성명이나 내고, 이거 자체가 이제 기자 집단이 굉장히 기득권이 됐다. 그러니까 이걸 저런 보여주는 것 같아서. 비판은 언론인들은 그 기사를 실명으로 보도하잖아요. 네.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직업들은 이 칭찬만 받으려서는 안 됩니다. 네. 비판도 감수를 해야 하고,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비판이 있을 때는 특히 이제 언론 보도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비판도 감수할 각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부끄러워지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볼까요? 네. 예, 지금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에, 그러니까 아까 뭐 박대현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기자 개인이 하기엔 자신들도 조금 부끄러웠든지 네. 이렇게 이제 기자협회를 앞장 세워서 논평을 내고 법적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을 탄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사이즈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 이미지를 한번 더 보시겠어요? 네. 네. 한국 기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의 수는 지금 총 11,000명이 넘습니다. 여기 기자협회는 아마 회비를 내야지. 그렇습니다. 회비를 냅니다. 예, 실제 그러니까 법으로 등록된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회비를 내는 기자들만이 저 기자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사별로 이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기자분이 총 11,000명이고, 저분들은 저 대한민국의 가장 막강한 주요 권력 중에 하나를 지금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이 가난한 예술인들 18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해보자라는 것 자체가, 이게 누가 누구를 탄압하는 건가, 그러면서 뭐 야만과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다고 지금 기자협회에서는 논평을 했던데, 전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11,000명의 기자가 가난한 18명의 예술인들의 그 창작 활동에 대해서 자신들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기 얼굴에 박제돼서 부끄러우기 이전에 본인이 쓴 기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공감TV 미디어 브리핑. 네. 예, 이제 이게 이제 미디어 브리핑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기사 중에 좀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며칠 네. 전에 또 한 번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쐈죠. 탄도 미사일 8발을 쐈습니다. 탄도 미사일 8발을 쐈는데, 그때도 NSC는 제때 열리지가 못했고, 대통령은 이제 아까 저희가 앞에 윤비어 첨가에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일정을 마치고 출근한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굉장히 이제 희한한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에서 낸 기사가 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사일엔 미사일 규탄, 대북 대응 달라졌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네. 요 내용을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취지는 그겁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북한이 어떤 뭔가에 이제 미사일이든 뭐든 쏘면은 그 도발의 수위를 짐작하기 어려운 미상 발사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주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린 그냥 탄도 미사일을 쐈다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안보 의식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웃기는 그 얘기예요. 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데, 저 위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합참은 이날 오전 9시 10분 국방 출입 기자들에게 북동해상으로 미상탄도 미사일 발사. 미상탄도 미사일. 예. 똑같이 미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상 발사체와 미상의 탄도 미사일이 다른 수위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음에 쐈던 게 이게 탄도 미사일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지 아니면 장거리 뭐 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인지 혹은 방사선포인지, 미사일과 방사선포는 다르니까 그게 오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중요한 거 지금 가까운 거리에서. 그래서 그게 방사능포인지 아니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중장거리 미사일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하기 전에는 미상의 발사체, 그 다음에 확인이 된 후에는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뭐 ICBM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윤 정권에서는 미상의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안보적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이건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쐈는데 만약에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선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보가 되는 거예요. 네. 합참이나 아니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브리핑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NSC에서 분명한 어떤 정보들에 대한 걸 파악하고 메시지를 내는 건데,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냥 그렇게 미상 발사체 대신 미상의 탄도 미사일이라고 썼다고 자신들이 안보적으로 뭐 우세하다?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걸 한 번 더 이제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북한이 8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한국과 미국도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동해에 발사함으로써 북한 미사일의 8발에 맞대응을 했다. 글쎄요, 이게 뭐 같이 맞대응으로 쏠 수가 있죠. 네. 너희가 쏘니 우리도 쏜다. 뭐 그런 너희가 건데. 쏘니 우리도 쏜다. 네, 여기 밑에 이제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은 밑에 부분 빨갛게 표시된 부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연합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라고 적혀 있죠. 에이테킴스. 네. 저는 왜 저걸 쐈을까? 저게 되게 비싼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게 굉장히 뭐 한 발에 한 거의 뭐 몇십억씩 하는 미사일입니다. 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미사일. 네. 사실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개발한 뭐 현무 같은 거를 쏘면서 맞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미국에서 저게 보면 지금 우리 측에서 7발, 미국 측에서 1발이라 그러면 저 7발은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그냥 100억 이상 지금 뭐 날린 거고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이제 여러 무슨 뭐 군사 잡지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우리 뭐 지금 미사일 수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소진을 하고서 좀 뭔가 더 새로운 무기들을 그렇게 돈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저건 또 과연 적절한 행위인가라는 것도 저는 살짝 또 의심을 해 보았습니다. 네. 아, 참.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합니다. 네, 이게 정말 뭐 부동시로 군대를 면제된 사람들이 지금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NSC 안보 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김정은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윤석열의 성향을 파악한 것 같아요. 미사일을 3번 쐈잖아요. 네. 그 3번을 어떻게 쐈는지 모르시죠? 어떻게 쏘세요? 한 번은 아침 6시에 쐈습니다. 출근 시간. 아, 한 번은 저녁 6시에 쐈습니다. 퇴근 시간. 네. 이번에 쏜 거는 휴일날. 그래서 3번 다 윤석열이 우왕좌왕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실제 만약에 실전의 상황이었으면 완전히 뭐 지금 대한민국의 초기 안보 태세는 완전 망가지는 거죠. 이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엉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제대로 조명하는 언론도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오직 열린 공감에서만 지금 짚어주고 있다. 네. 네. 그러네요. 참.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네요. 네. 또. 네. 다음 얘기는요.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분 중에 언론사를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당선된 분 중에. 네. 예. 근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못해서 그렇지 뭔가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뭐 지분을 갖고 있다라든지 어떤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보면 꽤 저는 있을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이 본인이 그 종합 언론사도 갖고 계시고 지역 언론사도 갖고 계세요. 아하. 그리고 대단한 특히 분이네. 그 지역 언론사의 경우는 본인이 줄기차게 비판했던 지역이고요. 아하. 그리고 그곳의 구청장이 되셨어요. 자신이 비판했던 언론사의 사주로서 비판했던 지역에 본인이 출마했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이걸- 이제 토박이라는 건데 그 지역이 토박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언론사의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사실 좀 의심스러워지는 그러니까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취재를 해왔습니다. 아하. 영상 보고 네. 얘기 이어가시죠. 궁금합니다. 예. 언론인의 정계 진출, 늘 말이 많지만 근절되지는 않는 지점이죠. 그런데 본인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지역 구청장 비판에 열을 올려놓고 본인이 그 지역 구청장으로 출마해 선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언론사 측은 경영과 편집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일 틀어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마포구청장으로 선출된 박강수 당선자의 칼럼들입니다. 박 당선인은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한 종합인터넷 매체와 마포구 소식을 주로 다루는 지역 언론 매체 이 두 곳에 실린 칼럼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칼럼부터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비판하는 칼럼, 현직 마포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줄을 이룹니다. 칼럼 외에도 박강수 당선인의 후보 출마 선언이나 유세 현장 등을 소개하고 마포구 행정이나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눈에 띕니다. 다름 아닌 박강수 당선인 본인이 설립한 매체들입니다. 건물도 박강수 당선인의 소유. 종합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도 검색되고 유튜브 채널은 54만 구독자를 보유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박강수 당선인은 지난 2018년에도 마포구청장직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사 대표는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박강수 당선인은 회장님으로 불립니다. 직접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 박강수 당선인이 설립한 두 개의 언론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입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을 축하하는 화환도 눈에 띕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사무장이었고 제가 여기 회사 본부장이라서. 아, 네네네. 지금 대표님은 아마 그 사모님으로 돼 있으신 것 같던데. 네네. 운영하시면서 네네. 신문사에서 또 이제 후보님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네. 저희가 사실은 여기 지금 21년 차라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언론인 신분이면 사실 선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사직서를 내고 나간 상황이어서. 누가요? 저희들이요. 아. 네, 저희가 사직서를 다 내고 나간 상황에서 특히나 저희 매체는 또 아무리 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색안경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관위 측에서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저희 회사에서는 전혀 홍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었어요. 저희가 원칙대로. 기사는 있던 기사야 뭐 그거야 뭐 취재에 의해서 그때 오세훈 올 때나 뭐 이럴 때 뭐 하는 것들이고 지금은 이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직원들이 이제 사표를 내고 선거 캠프로 들어가서 여기 직원에서는 저만 갔죠. 저만 갔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원래 본업들을 하면 맞는 거고요. 제가 여기 총괄이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거기 사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 온 게 맞고요. 일정을 혹시 언제 되시는지 먼저 주시면 제가 일정 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맞추겠습니다. 워낙 바쁘실 텐데. 질의서는 혹시 준비되시면 사전 질의서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7일 날 어떠세요? 인터뷰? 좋습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한 2시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언론사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취재하지 마라 처음에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 오시는 거야. 공적인 그 행사니까 그때는 좀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회장님 기사는 쓰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놓고 간 상황. 데스크를 지금 같이 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평화
평화나무는 이 관계자를 통해 지난 7일 오후 박강수 당선인과 인터뷰를 하기로 잠정 약속하고 질의서도 미리 보냈습니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외에 언론사 운영의 목적, 향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이끄는 마포구청 행정도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후 약속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네, 권지영 기자님이시죠? 예. 전화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기다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데 내부적으로 인수위 정식으로 출범하고 이제 좀 당선인분께서 업무 보고도 어느 정도 좀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는 좀 진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면 또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진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간 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 기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오해시고요. 저희가 이제 실은 아직 그 민선 8기가 출범이 되기 전이고 이제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시다 보니까 지금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드린 질의가 사실은 뭐 업무 시작하시면 더 바빠지시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제 인터뷰 하시는 거는 마포구청장으로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언론인들이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는 문제, 그것도 모자라 그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는 항상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를 경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쌓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일례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문재인 패렴 팻말을 들었다가 논란이 됐던 후보가 현재 한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연합뉴스TV 사회이사가 된 것을 두고도 우려가 나왔던 건 비슷한 맥락에서입니다. 물론 이 언론사들만의 문제도 아니죠. 이미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언론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정치인들이 언론사 지분을 소유한 문제들이 대두됐고 언론사 사주 등이 언론사 지분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편집권 독립을 위해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언론개혁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인데요. 하지만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전에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놓고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17대 네. 때요. 그게 이제 당시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노동당이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소유 지분 제한을 했었고, 네. 그래서 언론사주 지분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시장 점유율 제한도 막 하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편집의 독립, 편집위원회 뭐 구성하고 뭐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공동배달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냥 논의만 무성하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이제 21대 국회로 와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한 거죠. 사실 어떤 논의의 수준이나 깊이는 더 얕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이것도 결국은 또 처리가 안 됐죠. 편집권이 독립되지 않고 소유한 소유자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공적 규제가 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은 더더욱이 그게 안 되거든요.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데는.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재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충돌보다도 사실은 이제 언론사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또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만 현재 10,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을 생각나게 만드는 한국의 언론 현실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언론사 소유 제한을 엄격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들어오고요. 네.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사유화하잖아요. 네. 언론사를 사유함으로써 언론사를 자기의 스피커로 활용하면서 이제 사리사욕을 채운다거나 저런 식으로 정치의 도구로 활용한다거나 네. 저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소유 제한,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는 소유 제한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제가 선관위에도 좀 문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 대표를 부인으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인도 뭐 본인하고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게 저는요,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일단 당선이 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실은 회장님이시고 거기 데스크고 뭐 이렇게 본부장이라는 분은 캠프에서 사무장으로도 일했다가 다시 돌아가셨고
계속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마포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되게 비판 보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의 팩트까지는 사실 제가 취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그런 비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사주, 설립자, 회장님으로 불리는 분의 그 마포구청도 얼만큼 비판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면 이 언론사는 뭐 다른 대표를 세우든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문을 닫든. 네. 이분이 원래 언론인 출신인가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언론사를 제가 이제 그 과거의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적은 돈으로 굉장히 이렇게 언론사를 설립해서 하지만 뭐 외압이나 이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고 언론사를 이만큼 키웠다. 이렇게 예전에 2018년도에도 이분이 마포구청장으로 나왔다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유동균 구청장한테서 이제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었고 그때 이제 재산 핵신고하셨던 게 16억 정도였는데 지금 50몇 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 나왔던 분들 중에서 재산 순위가 3위인가 4위인가 그랬어요. 네. 물론 무슨 뭐 특허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사업 수완이 뭐 이렇게 있으신 것처럼 포장된 뭐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그럼 이 언론사를 하면서는 정말 정직하게 하셨을까? 이것도 사실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인터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이제 본부장이라는 분이 지금 인수위가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정을 다 관리한다면서 7일 날 약속을 했던 건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 질의서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신 건지 네, 갑자기 인수위에서 어떤 뭐 이렇게 인계를 받았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러면서 그분도 바로 7일은 안 되지만 또 8일이나 9일 바로 해주실 것처럼 얘기해서 저는 기다렸는데 또 그것도 안 된다. 기다려달라.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인터뷰 전에는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제가 기다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네.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언론 사주 중에서 이제 정치 쪽을 좀 기웃기웃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중앙일보의 그 홍석현,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이제 몇 번 이제 대선 출마설도 좀 제기돼서 나왔었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언론 사주들이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갖다가 실제로 자기가 그냥 나왔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자세를 굳히는 케이스도 있고 또 뭐 꼭 뭐 그 사주는 아니지만 뭐 편집국장 출신이 이제 돌연 국회의원 출마로 나선 경우는 뭐 부지기수라서 너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인들이 정치에 출마하는 것들도 사실 이제 법조인들, 그러니까 뭐 판검사들은 그런 것들을 좀 뭐 약간 금도처럼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언론인들이야말로 사실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그 기사를 쓰다가 어느 날 오전에 이제 예전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오전에 기사 쓰고 오후에 청와대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고 생각을 해보면 뭐 원래대로라면 언론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세상을 좀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기사를 쓰다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 그러면 좀 국회로 가고 싶어.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일단 가면 돌아오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본인이 언론사를 소유하거나 뭔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보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그 국회, 21대 국회, 20대 국회까지도 제가 20대, 21대 국회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국회의원의 전직 중에서 가장 많은 출신이 뭐냐면요. 법조인들이에요. 맞아요. 판검사, 변호사들이 진짜 많아요. 한 4명, 한 20%, 25% 가까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언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언론, 그러니까 이 국회 특히나 뭐 비례대표 취지라는 게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뭐 민의를 다양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너무 법조인들과 너무 언론인들로 편중돼 있고 그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국회에 많이 있으니 뭐 검찰 개혁 법안, 언론 개혁 법안, 사법 개혁 법안 뭐 이런 게 되기가 어렵죠. 뭐 친정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해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그 TF에 계시던 노웅래 의원 네.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네. 첫 마디가 네. 이거 제대로 하시려는 거 맞아요라는 취지로 네. 제가 질의했을 때 첫 마디가 기자인데 그걸 몰라? 약간 네. 들었던 약간 기억이 그런 납니다. 식으로 네. 말씀하셨었는데 네. 참 그러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정치권에서 콜 한번 받아보신 적 아니요,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만약에 예. 한다. 아니요, 저는 뭐 전혀 그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네. 예, 관심도 없습니다. 예, 네, 예. 많이 가시면 제가 욕할 거라서. 네, 네. 아니요, 전혀 관심이 네. 없습니다. 아이고 참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네 뭔가 유착의 고리가 안 끊어지고 개혁이 안 된다 네.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그렇죠. 예, 이참에 아주 좋은 해봐야겠다 보도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계속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네. 섹션입니다. 마지막 네. 그 섹션은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사실상 이제 치솟는 물가, 국민은 비명, 하지만 언론은 태평성대라고 하는 썸네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불과 1년 전에 여러분들 요소수 사태 기억나시죠? 네. 요소수 사태. 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난리 났었죠. 네. 네, 제가 지금 저 캡처한 거는 조선일보 것만 모은 겁니다. 네, 저기 저 기사들은 다 조선일보 것 중에서만 제가 몇 개 그냥 발췌를 해온 거고요. 모든 언론이 다 저 수준 이상으로 다 이 요소수가 부족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멈추고 뭐 이렇게 네. 경유에 들어가야지 이제 뭐 이게 운전이 되는 거나 무슨 뭐 물류 대란이 오고 요소수가 없어갖고 네. 대한민국이 아무튼 굉장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오는 것처럼 막 전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해결 못한 문재인 정부 무능하다. 그래서 막 이 요소수에 대해서 막 두들겼습니다. 근데 정작 요소수 뭐 잠깐 근데 저게 사실은 요소수 대란이라는 것도 언론이 만들어낸 사실은 이제 프레임이고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욕을 먹고 뭐 그랬지만 정작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네. 저 요소수 때문에. 자, 근데 다음 걸 한번 보시죠. 네. 지금 현재 물가가 굉장히 이제 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 이야기 물가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윤석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네. 그 당선자 신분이 돼서 첫 번째 이제 인수위원회를 열 때 첫 번째로 했던 언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4월 한 3월 한 10며칠 되겠죠. 3월 네. 10며칠 날 이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로 이제 했던 회의에서 네. 물가 안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당선자 시절에 얘기를 했어요. 네. 정작 상황은 어떤지 또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대통령은 뭐 물가 포함한 민생 안전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뭐 당선자 신분에서부터 얘기를 했지만 경유가 저건 며칠 전 버전이라 45%인데 이미 이제 50%가 넘어갔고요. 네, 밀가루가 지금 뭐 한 30% 가까이 됐고 뭐 모든 것들에 대한 물가 상승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예.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 저렇게 뭐 물가를 잘 지키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심지어 5월 달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도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양파값이 97%가 오르고 감자값이 57%가 올라갔다는 것을 네. 몰랐습니다. 혹시 권재영 기자님은 아셨습니까? 이렇게? 저도 주부가 아니다 보니. 네. 아니 네. 주부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가뭄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 뭐 가뭄 때문에 이렇게 뭐 이 농산물에 대한 물건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게 제대로 뭐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야 알죠. 근데 거의 안 나온 거예요. 거의 안 나왔고 또 다음 걸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떤 대책을 내놨냐. 네. 예, 물가 상황이 엄중하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뭐 양파값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죠. 97%가 이제 치솟았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창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서 양파 쌓아놓고 농축산물의 할인 쿠폰을 신속 집행하겠다. 저게 옛날 사실은 뭐 박정희 전두환 때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 어떤 대책을 내놓는 게 저는 떠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렇게 모든 그 관료들까지도 다 과거로 회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든 거예요. 이걸 실제 뭐 저 쿠폰도 제가 뭐 저 기사 내용까지는 안 보여드렸는데 기사 내용 잘 안 나왔지만
80억. 근데 80억 쿠폰 발행하고서 마치 이렇게 그 모든 그 가뭄 때문에 농축산물에 대한 이 물가 문제 해결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현상인데 그런 걸 또 제대로 보도한 언론도 없었다라는 거죠. 네. 또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또 물가 대책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올 연말까지 관세 모든 주요 이제 6가지, 7가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관세 품목이 밀가루, 뭐 돼지고기, 뭐 커피, 뭐 이런 걸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그냥 관세를 유예해서 다 이제 아예 그냥 그렇게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은 이미 다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다 수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다 이미 미국, 유럽산 돼지고기가 거의 뭐 99%인데 미국과 유럽은 이미 FTA 맺었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요. 그다음에 밀의 경우는 미국, 호주, 캐나다가 역시 99%인데 FTA 체결돼서 관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걸 갖고서 이제 그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나마 이제 식품 업계가 저런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 저렇게 한국경제 같은 데서 네. 살짝 언급이 됐지 그 이전까지는 정부에서의 어떤 일방적인 내용, 우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뭐 그 양파 쌓아놓고 앞에 가서 우리 쿠폰 발행해 갖고서 문제 해결할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 관세 유예에서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왜냐하면 너무 윤비어 창가만을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실제 국민들이 이 물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감을 언론인들도 못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네. 예, 너무나 좀 답답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저기 장을 보시죠. 네. 네, 민생 안정 네.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 예, 뭐 한마음으로 이게 진짜예요. 제가 여기 있는 그 기사 내용을 뭐 그냥 풀로 보여드리다가 별 내용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과 아까 그 반도체 관련해서 네. 반도체 인재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반도체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한 뭐 양양자, 전양자 법안만 한 절반 정도 얘기하고 나머지는 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같이 해결하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젠다는 없고요. 어젠다는 없고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을 언론은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라고 그냥 내보내면 끝인가? 네. 저는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짜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군요. 그러게요. 네. 하나만한 말을 뭐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 추경호가 양파 쌓아놓고 얘기하고 뭐 FTA 갖고 하는 거 보고 아 정말 이 감이 전혀 없는 경제 관료를 앉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관을 앉혔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하나만한 어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저 요소수 네. 아니 별것도 없는 한 줌도 안 되는 요소수 대란과 사태로 만들어서 국가 경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언론이 두들겼는데 네. 진짜 경제가 힘든 가운데 도대체 언론들은 왜 침묵합니까? 왜 언론들은 언론의 내용만 봤을 때는 현재 대한민국은 태평성대 같습니다. 태평성대. 네.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네.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렇게 기자들이 뭔가 발로 뛰는 기사를 특히 경제부 쪽 기자들은 진짜 더 안 쓰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죠. 네. 이게 그냥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이제 언론 환경이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네. 광고 시장은 더욱더 악화되고 그래서 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언론사들은 서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그러면 수입이 줄다 보면은 언론 기자 수를 줄이기 시작해요. 인건비를 아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보니까 수입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러더니 언론 기자 수를 줄이다 보면 기자 혼자 하루에 써야 될 기사량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취재하기 시간이 없죠. 그쵸. 그러면 저런 기사를 취재할 시간이 없다. 앉아서 다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원래 경제부 기자들이 저는 되게 바빠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활경제나 이런 걸로 들어가다 보면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사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경제부로 가면 좀 꿀찍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문제다. 경제부, 뭐 예. 산업부. 네, 그렇죠.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잖아요. 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라는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실제 지금 뭐 그렇게 그 항의하던 조합원을 몇 명 지금 잡아갔습니다. 13명이나 지금 네. 잡아갔는데 이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본질이 경유값이 일단 아까 그 2,000원이 넘어갔어요. 리터당. 네. 2,000원이 넘어가서 50% 그러면 원래 이전까지 200만 원 기름값이 들면 3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화물연대는 다 이 개인 사업자들에 가까운 거고 그 큰 차를 다 할부로 했지. 그리고 그 할부가 갚으면서 기름값 내면서 운송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 또 중간상들이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뭐 한 40%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가 이제 중간상들이 유통 마진을 이제 이렇게 알선해주는 네. 사람들이 가져가거든요. 네, 60%. 네. 예, 그러니까 40%를 알선업자가 가지고 60%만 하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기름값 올리니까 힘들죠. 근데 지금 현재 파업의 본질은 안전운임제라고 해서 왜냐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뛰기 위해서 과속, 졸음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니까 정부에서 이제 안전운임제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화물연대의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것을 이제 막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3년 한시적이에요. 네. 이게 올 연말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조차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름값도 뭐 5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그들은 정말 이제 이 죽음의 어떤 위협으로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데 단 한 군데도 지금 이런 이 파업이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불법 파업 엄중하게 대응한다 라는 기사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깝네요, 진짜. 네. 네. 언론을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될까? 네. 점점 답답해지지만 네. 네,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미디어 비평 제가 들어온 이후로 시간을 가장 잘 엄수한 것 같습니다. 네. 늦게 시작했지만 딱 네. 1시간 반 네. 네, 지금 했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광주까지 다녀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탐사보도 전문 언론 열린공감TV의 열린장터가 힘을 더합니다. 열공 시민분들과 상생하는 열공이 되기 위해 열린장터에서는 품질 좋은 상품을 엄선하여 다채롭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음식과 지역 특산물, 부담 없고 맛있는 간편식, 그리고 유용한 생활용품과 필수 가전제품까지 열린장터를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보세요. 자발적인 쇼핑을 통한 판매 수익금은 열린공감TV의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일체의 광고 수익 없이 오로지 열공시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열린공감TV. 열린장터에서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열린공감TV 열린장터.